예, 안녕하세요. 나눔이 장교양센터 대표 맡고 있는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2교시를 시작을 합니다. 2교시에는요, 기본 요양보호 강론, 그리고 특수 요양보호 강론 이렇게 두 과목이 핵심 과목인데요. 이 두 과목에서 4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양보호 강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활동 지원 중에 식사 및 영양 배설 부분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하시는 부분에서는 식사 및 영양 배설 부분에서는 실제 시험에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과목이다 보니까 동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좀 길게 동영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봐주실 겁니다. 예, 신체활동 지원의 식사 및 영양 부분 먼저 볼 건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것 좀 먼저 짚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정도 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높이가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을 수 있도록 하셔서 어르신들이 낙상사고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도록 의자를 당겨주고요. 그리고 휠체어 이용 시 식탁 가까이에 붙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와상 어르신의 경우는 침대 머리를 30도에서 60도 정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반자위 자세죠. 이게 제가 작업했을 때는 하고 실제로 넘겼을 때 폰트가 좀 깨지면서 이게 좀 달라졌어요. 좀 더 진한 글씨색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입맛이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반찬을 소량으로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이 보기 좋게 담아내서 식욕을 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을 베개로 지지해 주셔서요. 넘어지는 일이나 아니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섭취 시 살해를 예방하는 법인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겨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 주실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식사를 드시게 하면요. 기도 부분은 막히고요. 그리고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기 때문에 음식이 기도로 넘어갔을 때 그 사례가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아니면 어르신 숨을 잘 쉬게 해줄 때 턱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확보하죠. 그와 반대로 기도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턱을 당겨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연하곤란이 뭐죠? 연하곤란은 삼키는 걸 얘기를 하죠. 1번 부종, 2번 탈수, 3번 청색증, 4번 배뇨곤란, 5번 경련. 어떤 게 잘 관찰해야 되죠? 정답은 청색증이죠. 연하곤란이라는 건 삼키는 건데 삼키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물이 삼키는데 힘들다 보니까 막힐 수도 있고요. 음식물이 목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 쪽으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하곤란 대상자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살해,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연하곤란하고 저작곤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하곤란은 삼키는데 힘든 거고요. 저작곤란은 씹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두 가지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저작곤란은 씹기 힘든 거, 연하곤란은 삼키기 힘든 겁니다.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앞으로 숙인 자세로 먹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키기 힘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갖고 식사를 드신다고 했는데 이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만약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어요. 숙이고 드시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젖히고 드시면서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1번 폐렴, 2번 후두염, 3번 폐기종, 4번 만성기관지염, 5번 폐결핵. 정답은 1번이죠.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인데요. 실제로 제가 요양원에서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양원에서 흡입성 폐렴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삼키는데 힘든 어르신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르신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셔서 예전에는 삼킬 수 있었지만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삼키는 연화곤란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흡입성 폐렴으로 인해서 열이 오르고 상태가 심각해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폐렴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한 2주 정도 치료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치료 받으시고 대부분 이제 다시 어르신이 연화곤란이 크게 없다. 그리고 조심해서 드시면 된다 하면은 그냥 오시고, 만약에 심각한 상태다,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일명 콧줄이라고 하죠. 비위관을 착용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안전하게 식탁에 앉히는 방법은 1번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4번 식탁의 높이를 대상자의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5번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게 한다. 정답 좀 쉽죠? 정답은 5번입니다. 앞에서 저랑 같이 요점 정리했을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려서 어르신이 미끄러지거나 낙상하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쪽에다가 베개를 지지대를 할 수 있게 놔드린다고도 했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시키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왼쪽으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식사하시기 전에 물은 제공되지 않는다. 4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전적으로 돕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우선은 환기시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조명은 밝게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서 밥 먹는 것보다 밝은 데서 예쁜 음식 보고 먹는 게 좀 더 식욕을 돋구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음식을 제공하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왼쪽이 다 편마비 대상자예요. 한쪽이. 그렇다 보면은 근육 같은 데가 많이 경직되고 마비가 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식도도 마찬가지예요. 식도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이 좀 더 넘기기 힘드시고요. 앞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그분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식사하시기 전에 당연히 물 제공해드려요. 뒤쪽에서 나오니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 스스로 드실 수 있는 만큼은 드시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본인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은 왼쪽이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에 식사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 하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옆으로 누운 자세여야지 음식물이 걸렸을 때 뱉어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입맛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대상자의 식욕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힌트는 입맛이 없어예요. 입맛이 없어. 죄송합니다. 입맛이 없어. 1.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한다. 2.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제공한다. 3. 미지근한 음식을 제공한다. 4. 먹고 싶어 할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다. 5. 밥을 국에 말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2번이죠.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하면 저도 물려서 싫어해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놔주시면은 먹기 좋은 음식이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고, 그리고 어르신이 다양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좀 입맛이 돋으실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음식 제공 시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살해 예방이에요. 살해 예방. 1번 대상자 취향, 2번 연하곤란, 3번 음식의 양, 4번 영양분, 5번 음식의 맛. 살해를 예방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하곤란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 삼키는 게 힘든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1번, 딱딱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기침을 하면 물을 제공한다. 3번, 상체를 높이고 음식을 조금씩 제공한다. 4번,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머리를 젖힌다. 5번, 식사 중에 말을 자주 시킨다. 정답은 3번이죠.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침을 하면 절대 그 물을 드시면 안 돼요. 물을 같이 드시면 살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우선은 멈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머리를 접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턱을 앞으로 당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식사 중에는 말을 시키시면 좀 더 살해가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식사 중이실 때는 부득이할 때 빼고는 말을 크게 걸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대답을 유도하는 그 질문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외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침맛이 나는 음식은 침이 막 쫙 나오잖아요. 우리도 레몬 생각하면 침 나오듯이. 그래서 살해가 자주 걸리고요. 그 다음에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넣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살해가 아니고 살해죠. 다음 문제입니다.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을 가느다란 빨대로 먹인다. 2.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먹는다. 3번 식사 전에는 물을 먹이지 않는다. 4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에 대고 먹인다. 5번 수분 함량이 적고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인다. 누운 자세로 식사해야 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리겠죠. 앉아서 드시기에도 힘겨운 어르신일 거예요. 이럴 때 정답은 2번이죠. 제가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먹이는 거 왜 그런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이 걸리시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캑캑 살해를 할 때 바로 튀어나와서 옆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옆으로 돌려서 눕히고 먹는 게 좋고요. 빨대는 굵은 빨대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 전에 물을 드시게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먹으면 여기 메말라 있던 게 좀 건조했던 게 촉촉해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삼키기가 수월해지시고요. 그리고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가 아니고 입술 옆쪽으로 해서 드려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맛 나는 음식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비위관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비위관이 뭔지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비위관은 일명 코틀이라고 하죠. 코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위관이 목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을 이용해서 영양을 섭취하시는 것, 그게 비위관 영양이고요. 비위관 영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관식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캔으로 된 게 있어요.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뭐 정식품에서 나오는 그린땡아, 그 다음에 뭐 땡케어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드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변비, 2번 설사, 3번 혈변, 4번 점액변, 5번 지방변.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이게 위관을 그대로 직행하고 있잖아요, 관이. 근데 음식이 너무 빠르게 투입이 되다 보면 우리가 직접 음식을 드시는 분은 씹고 삼키고 이런 시간들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액체로 된 음식이 곧바로 위장으로 향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내려가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액을 주입할 때는 설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천천히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그 주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2번 무의식적으로 비위관을 빼려고 할 때 손을 묶어준다. 3번 영양주머니는 매일 소독하여 사용한다. 4번 비위관이 새는 경우 즉시 갈아 끼운다. 5번 입안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입술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은 5번이죠. 빠르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영양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시면 돼요. 매일 소독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위관이 새는 경우 본인이 갈아 끼는 게 아니고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간호사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경관영양 돕기 중 대상자가 구토, 오심,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이거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에 어디서든 한 문제 이게 나올 거예요. 구토, 오심,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심호흡한다. 2번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번 머리를 발보다 낮게 둔다. 4번 복부 마사지를 한다. 5번 잠시 주임을 멈췄다가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무조건 2번입니다. 무언가 발생했고 어르신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상태가 청색증 같은 경우는 얼굴이 파래지는 거잖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청색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응급사항에 있을 때는 무조건 그리고 소변 색깔을 확인했을 때 소변 색깔이 유난히 이상하다. 혈변을 보셨다. 뭐 혈액이 첨가된 소변을 보셨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간호사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요게 시험 문제에는 꼭 한두 문제 이상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투약으로 가겠습니다. 투약, 식사하시고 나서 약을 돕는 방법인데요. 가능하면 약국이 가져온 상태로 투약을 하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임의로 약을 쪼개거나 갈거나 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문의 후에 지시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약은 갈면 안 되는 게 있고요. 어떤 약은 쪼개면 안 되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료진에게 문의 후에 지시에 따르는 게 중요하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절대로 복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은 임의로 섞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아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약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너무 빨갛거나 검정 이렇게 된 약은 치아를 착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빨대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은 매일 복용하는 약은 투약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혈압약은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 같은 것들은 복용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고자 금식 중이라도 꼭 복용해야 하는 약물은 1번 혈압강화제, 2번 혈당강화제, 3번 변비약, 4번 소화제, 5번 제산제. 방금 저랑 같이 하셨었죠? 정답은 1번 혈압강화제, 혈압약입니다. 대상자의 경구용 복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구용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상태인 거죠. 1번 캡슐, 정제, 환제 등의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게 한다.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먹을 수 있게 손에 직접 준다. 3번 물약은 라벨이 붙어있는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4번 약의 흡수가 잘 되도록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5번 투약 후 약이 입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의 물약 같은 경우는요,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손에 닿게 드려야 돼요. 그걸 반대쪽으로 드린다는 거죠.
라벨이 손에 닿게 해서 이렇게 따르게 되면요. 이렇게 따르시게 되면은 이게 물약이라고 봤을 때 라벨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라벨이 손바닥에 닿게 해서 이렇게 부어주셔야지 라벨이 젖지 않거든요. 라벨이 왜 젖지 않게 하려고 하냐면은 용법, 용량, 유효기간 같은 것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투약하신 후에 약이 입안에 남아있는지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빈 봉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 밑에 떨어진 거 있는지 확인 꼭 해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루약을 우유에 섞어서 먹인다. 2번 숟가락이 가루약을 몰래 녹인 후 투약한다. 3번 여러 종류 가루약은 한꺼번에 섞어서 복용한다. 4번 입안에 물을 머금고 가루약을 넣어 마신다. 5번 하루 분량의 약은 섞어서 나누어 복용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죠. 숟가락에 가루약을 물에 녹인 후에 투약해야지 어르신이 드시기 편하시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입안에 물을 머금고 가루약을 넣어 마시게 되면 살해에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약은 내 맘대로 한꺼번에 섞어서 복용하거나 나눠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병뚜껑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는다. 2번 뚜껑의 안쪽이 아래를 향하게 놓는다. 3번 물약이 변색되었을 때는 흔들어서 복용한다. 4번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 약을 따른다. 5번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요거 조금 헷갈리시죠? 한번 저랑 같이 차근히 보겠습니다. 우선 정답은요. 4번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 약을 따른다. 요게 정답이었고요. 예, 정답이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혼합된 물약을 계량컵에 따르기 전 흔들어야 하는 이유는 혼합된 물약이래요. 여러 가지 약재가 많이 혼합됐었나 봐요. 1번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하여. 2번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3.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하여. 4. 약의 쓴맛을 감소하기 위하여. 5번 약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답은 3번이죠. 흔들어가지고 약의 농도를 맞춰가지고 언제 먹어도 같은 농도로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안약, 안연고 투여 방법 보실 건데요. 여기, 얘는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우선은 안약 볼게요. 안약 같은 경우는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 3분의 1에 위치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안약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왼쪽 눈이에요. 하부 결막낭, 밑에 결막낭에,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게 바깥이죠? 이게 아니고, 이게 바깥이죠? 바깥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안약을 투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연고 같은 경우는 하부 결막낭, 요 밑에 부분 하부 결막낭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약을 발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안약하고 안연고의 차이점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안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위치는 안약이었죠. 아까 뭐라 그랬죠?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 3분의 1 부위. 그럼 이거 정답 1번이겠네요. 그쵸? 네. 대상자의 눈에,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을 버리고 사용한다. 3번 연고 튜브 끝을 눈동자에 직접 대고 투여한다. 4번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는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다시 넣는다. 정답은 2번이죠. 안연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되게 하부 결막낭에서 튜브를 짜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부분이 오염됐을 수 있어요. 공기랑 맞닿았으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짜줘요. 그래서 좀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을
튜브로 짜주셔서 투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꺼풀 밖에 나온 연고 5번에 있어요. 다시 넣지 마시고요. 그게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멸균솜으로 닦아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약을 차갑게 점적한다. 2번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당겨 점적한다. 3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귓바퀴를 문질러준다. 4번 약을 점적한 기가 아래쪽으로 오도록 눕는다. 5번 점적 후 약병 입구를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은 2번이죠. 우리가 귀약을 투여할 때 후상방으로 당겨요. 후상방. 이게 뭐냐면 뒤로 당기는데 위로 당겨요. 요 소리거든요. 뒤로 당기는데 위로 해요. 후상방으로 당겨서 점적을 해주셔야지 그 관이, 그 귀 속 관이 올바르게 되기 때문에 약이 똑 하고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귓바퀴를 문질러주는 게 아니고 귀 입구를 문질러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을 점적한 기 4번에 약을 점적한 기가 아래가 아니고 위쪽으로 오도록 눕는 거예요. 약을 여기다 넣는데 이렇게 아래로 두고 누워 있으면요. 약이 바깥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약을 오른쪽 귀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점적한 기가 위가 오도록 누워주시면 안으로 더 쏙쏙 들어가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정맥 주사를 주입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 세트를 팽팽하게 당겨 놓는다. 2번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허리보다 낮게 유지한다. 3번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확인한다. 4번 주사 부위에 발적이 나타나면 냉찜질한다. 5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코올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정맥 주사, 우리 정맥 주사가 일명 뭐 영양 주사도 있을 수 있고 링겔 말하는 거예요. 링겔. 이 링겔을 맞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액 세트는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액병은 허리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심장보다 높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링겔 맞을 때 항상 보면 벽이 이쪽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심장보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4번에 주사주에 발적이 나타나면요. 조절기 잠그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제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문지르지 않아요. 우리 엉덩이 주사처럼 문지르지 않아요. 정맥 주사는 절대 비비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보관한다. 2. 시럽제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 대상자의 약은 손에 닿는 곳에 보관한다. 치매 대상자의 4. 한 번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어 재사용한다. 5번. 안약은 사용 용도에 맞게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알약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약이 손에 닿으면 안 돼요. 잠금 장치가 있는 거에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꺼낸 시럽이든 약이든 다시 재사용하지 않고요. 배설 부분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요. 배설의 1번 원칙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하는 거 먼저 보고 가실 거예요. 배설을 보실 때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시고요.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닦는다.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 조성하는 방법은요.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서 낙상을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조명은 밝고 물기가 없도록 이건 조명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밤에는 표시등을 켜둬가지고 낙상을 예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변기 옆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응급상황 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인데요. 유치도뇨관은 일명 우리가 일명 우리가 소변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위치는요. 방광보다 무조건 낮게 가야 돼요. 방광보다 높게 아까 링겔 주사처럼 여기 위에 올리고 다니면요. 이게 소변이 나왔던 게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광 위치보다 낮게. 그리고 매 2-3시간마다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관이 꺾였거나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소변이 찼는데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입은 소변이 다시 역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요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 사용해도 보행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더 많이 해드리면 좋죠. 그리고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소변색이 이상해지거나 탁해진 경우, 그리고 소변량이 현저히 적어진 경우, 그리고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꼭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편다. 2번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 혼자 가게 한다. 3번 옆에서 화장실 이동을 재촉한다. 4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5번 편안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피는 게 아니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화장실 위치 알려주고 혼자 가게 했다가는 낙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옆에서 부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성 대상자가 침상 배뇨를 할 때 침대에서 소변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소리로 인한 수치심을 덜 느끼도록 돕는 방법은 여성 대상자분이 인지 기능은 좋으세요.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침대에서 소변을 보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소리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1번 음악을 틀어준다. 2번 스크린을 쳐준다. 3번 무릎에 담요를 덮어준다. 4번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한다. 5번 변기 밑에 고무 방수포를 깔아준다. 정답은 1번이죠. 좀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소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상 배뇨할 때 소변기 있잖아요. 이 소변기에 화장지를 깔아놔서 흐르는 소리 그리고 똥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TV나 음악을 틀어놓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2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주의를 준다. 3번 규정 시간에 맞춰 변기를 대준다. 4번 대변이 심하게 묽으면 즉각 처리한다. 5번 배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침대를 올려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차가운 변기를 대주는 게 아니고 따뜻한 변기를 내줘서 변이 자극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용기를 주셔야죠. 격려해 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 실수 안 하면 되죠. 라고 격려를 주시는 게 더 좋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동 시 좌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높이보다 좌변기를 낮게 한다. 2번 좌변비를 차게 한 후 제공한다. 3번 좌변기 안에 배설물을 하루에 한 번 처리한다. 4번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옆에서 배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대상자가 요일을 호소할 때 즉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대상자가 요일을 호소할 때 나 변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침대 높이랑 같게 좌변기를 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좌변기는 따뜻한 물로 놓고 따뜻한 상태에서 제공해 주시는 게 훨씬 대변을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좌변기 안에 배설물은요. 하루 한 번이 아니고요. 매번이에요. 매번 버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 나거든요.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1번 골반 근육 운동을 시킨다. 2번 누워서 편안하게 배설한다. 3번 괄약근 주변 근육에 힘을 빼게 한다. 5번 해흥부와 둔부를 찬 물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미온수를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자극을 준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5번이죠. 미온수를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자극을 주면요. 훨씬 그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항문도 근육이잖아요. 이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배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교체 시간에만 갈아준다. 2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조여준다. 3번 오염된 두부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건조시킨다. 4번 일상적인 배뇨, 배변 시간에 기저귀를 자주 살펴본다. 5번 수시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의를 벗겨둔다. 정답은 뭐죠? 4번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장시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피부 발적, 2번 피부 화상, 3번 건조증, 4번 대상포진, 5번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몇 번일까요? 피부 발적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두어야 하는 이유는 1번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번 보행판 편의를 위해, 3. 유치도뇨관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4. 냄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5. 유치도뇨관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제가 심장처럼 위에 링겔 주사처럼 위에 있다 그러면은 역류해가지고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해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2번 아랫배를 마사지해준다. 3번 뜨거운 물을 아랫배에 대준다.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한다. 5번 유치도뇨관이 잠겼는지 꺾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이죠. 배상자가 왜 배가 아프다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을 때도 배 아픔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치도뇨관이 잠겨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유치도뇨관이 잠겼는지 꺾였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로써 그 시험일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책임을 피함으로써 내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에브라임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오늘의 책임을 피한다고 내일의 책임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내일도 책임감 있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해서요. 우리 모두 그 요양보호사 시험이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